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 없이 동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7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한 기업은 비혼을 선언한 사원에게 기본급여의 100%에 달하는 비혼 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결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상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개간지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성입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희정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안정감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인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같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조금 아프셨었는데 그때 가장 위로가 많이 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되게 믿고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결혼하면은 구속? 자유롭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는 약간 저울질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타협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 삶인데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책임감도 더 많이 생겨야 되고.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달에 YTN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비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거죠. 이 비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 건데 통계청 조사 결과 65%에 달하는 사람들이 결혼 없이 동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혹시 두 분 주변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 대학에서 한번 리포트로 내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넌 결혼을 하고 싶니? 결혼을 하고 싶다면 왜 하고 싶니? 결혼을 왜 안 하고 싶니?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치의 학생들이 비혼을 선택하더라고요. 한 70에서 80% 정도가 그 정도예요? 네,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조금 갖고 왔는데 내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결혼에 대한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다.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은 아주 좋은 관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이렇게 다 바라보니까 자기가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생애 주기 규범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한번 그걸 받아들이면 죽을 때까지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비혼을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몇 살 되면 결혼해야 되고 몇 살 되면 애는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몇 살에는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다면 자식이 또 결혼하면 그애 또 그렇죠. 봐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또 그러면서도 뭔가 서로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관계 자체는 원하는 또 문화와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영원히 혼자 살 수는 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혼 없이 동거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동거가 괜찮느냐 아니냐 이런 논의는 이제 한국에서는 갑론을박이 끝난 사안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던 정리가 게 됐다.
한 4, 5년쯤 전에 제가 EBS에서 예. 까칠남녀라는 젠더 토크 프로그램에 봤어요. 출연을 한 적이 예. 있었는데요. 그때 동거 주제를 다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패널 셋, 여자 패널 셋 이렇게 나와서 토론하는 건데 사실은 이 토론에서 아무도 동거에 반대하지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전원주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제 7명 중에 동거에 반대하는 분은 전원주 선생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정영진 씨가 패널로 나와서 아 그러면 제가 전원주 선생님이랑 같은 편을 하겠다. 아, 일부러 이렇게 이제 해서 일부러 설정으로 토론을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동거는 논의의 사항이 아닌 것 같은. 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젊을 때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은 해보는 게 낫다. 그렇죠. 얘기가 이렇게 갔는데 해도 후회 안 해도 그러면 굳이 할 이유는 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면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건 필수적인 건데 그게 꼭 결혼을 선택해서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리고 뭐 동거 이야기도 나왔지만 동거라는 게 사실 커플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초월한 어떤 새로운 비혼 공동체 이런 형태로 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우리가 여기서 다시 적는 게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솔로로 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굳이 결혼제도에 편입이 돼서 내가 혼인 서약하고 저기 그렇죠. 뭐 구청 가서 혼인 신고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거하다가 마음이 맞아서 동거하다가 또 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자유로운 어떤 그 관계를 형성하겠다 이런 걸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일단 중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게 동거를 떠나서 이게 비혼을 선택한 솔로들의 공동체 이런 형태까지도 나아가고 그것도 있고요. 있죠. 예. 자, 근데 문제는 왜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건데 2012년부터 통계청 수치가 이제 그 쭉 있었는데요. 꾸준히 상승하다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60%를 넘긴 것 바로 그게 이제 결혼이 아니라 비혼 이거에 대한 것이고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결혼 자금 부족과 같은 경제적 문제가 1순위였거든요. 야, 이게 1순위인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이거는 설문 질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좀 답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제가 본 또 다른 뉴스에서는 본인의 기대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해야 될 필요를 꼭 느끼지 않아서 이게 가장 많은 이유로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2022년에 와서는 그렇게 꼭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안 한다라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오늘의 이제 초점은 인식의 변화상이기 때문에 이제 자꾸 과거하고 저는 이제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거에는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원래 결혼할 때는 그냥 숟가락 젓가락 한 씩 들고 하는 거고 걸어가면서 살림 불려가는 재미로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결혼을 해야 한탕을 한다. 그래서 축의금 받아갖고 살림 장만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저희 때는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있었거든요. 한탕이 사실 결혼 당사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 결혼시키는 어른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혼주. 네.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소희정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드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손꼽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2순위, 3순위를 이렇게 보더라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성별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것이 압도적인 1순위로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2순위, 3순위와 4순위도 그에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1등이 그게 아닌 크지 거야. 않다. 네, 격차가 크지 않고 그거 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과거에 비해서 비중이 많이 줄었고 지금은 다른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벌써 결혼 자금이나 이런 것이기보다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지위의 불안 여기서 찾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고용 불안 문제가 이제 가장 큰데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 어느 한 일방이 너무나 큰 희생을 강요받는 시스템이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적인 게 지금 다 돈이 없어.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이런 문제이기보다는
그냥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또 자녀까지 낳았을 경우에 그것을 쭉 영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지금 사회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냐, 안정돼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근데 문화는 제일 뒤에 따라온다고 해서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많이 개선이 됐다기보다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잔재는 좀 남아 있어서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난 그럴 거면은 결혼 안 할래. 혹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지금은 결혼할 때 여성에게도 아예 처음부터 맞벌이 전제하고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의 가족 경제 구조를 보면 한 명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50% 정도 가능하다고 해요. 아직까지 한 명이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반 정도라는 의미인 건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50%는 맞벌이 형태야 하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부장제적인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아나 가사를 여성들이 여전히 한국에선 전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한국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여성의 경우에는 꼭 결혼할 필요를 못 느낀다.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에 여기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지점에서 이제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이제 경제 문제가 1순위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부터 좀 갈리는데 남성은 고용 불안이었고 여성은 그냥 결혼 그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고. 근데 남성들도요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남성들도 응답한 비율이 독신의 자유와 홀가분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가부장제 모델에서는 남성이 이제 그 가족의 생계를 다 책임지는 어쨌든 그 책임감을 무겁게 상대적으로 느꼈다면 지금은 그런 무게를 왜 나만 느껴야 돼라는 쪽으로 오히려 생각도 바뀌고 있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남성들이 꼭 해야 돼라는 생각을 이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정말로 너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 높아졌다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한 사람의 몫을 하기까지에 예전에는 20살 때까지만 키우면 됐고 저희 때는 한 25살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30에서 35살까지는 부모가 키워야 되거나 35까지요? 네. 그러니까 40대 캥거루족도 지금 거의 한 40% 된다 그러거든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제 엄마 집에서 안 나가는 아이들의 시대가 열리기도 한 거죠. 그 여기 우리 잠깐 요 얘기까지 한번 해보죠. 이제 그 결혼식 문화 있잖아요. 결혼식 문화. 사실은 결혼하는 과정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신랑 신부가 이제 다 겪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양가의 결합이 되다 보니까 수만 가지 일이 이제 여기서 벌어진다고 하는데 자 일단 여기서 몇 가지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 이 축의금 문화 있잖아요. 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의금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른이 되는 길이 몇 가지 있죠. 일단은 직장을 잡아야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어른이 되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상투를 트는 건 결혼을 해야 상투를 튼다는 그러죠. 거죠. 근데 보면 우리나라 결혼식이 일단은 다 큰 어른들이 결혼하는 게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을 더 큰 어른들이 결혼시켜주는 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뜻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여지가 거의 없고 어른들이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축의금 문화 관련해서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모가 현직에 있을 때 결혼시켜라.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공무원. 네. 부모가 뿌려둔 것을 거두는 거지 그게 자식의 그 당사자들의 어떤 결혼을 꼭 진심으로 축하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금을 내는 게 아니라 십시일반 했던 거 다시 수금하는 과정이잖아요. 장부도 있잖아요. 장부. 그렇죠. 제가 약간 저는 굉장히 제가 효자라고 생각하는데 불효한 것이 하나 있다면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근데 그게 다른 의미는 아니고 진짜 저희 부모님이 축의금 많이 뿌리셨는데 이거 못 거두셨거든요. 회수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게 축의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문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큰일을 치를 때 도와준다. 그럼 이 호혜적인 관계 안에서 나중에 나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맞아요. 하는 건데 네. 그 축의금 문화 자체는 저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는 점점 결혼을 하지 않고 게다가 이제 뭐 비혼 동거 가구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러면 사실은 축의금을 냈지만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 호혜를 돌려줄 것인가?
그러니까 저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결혼식을 집에서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네.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많이 있는데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다 보니까 잔치도 집에서 벌여야 되잖아요. 간혼상제 대부분 집에서 치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다 보니까 잔치까지 치러야 되니까 잔치에 들어가는 수많은 물품들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웃이 그 십시일반이라고 그 물품들은 이제 그 저기 도와주고 상부상조의 자원에서 그릇도 갖고 오시고 그렇죠. 그것도 가져오고 달걀 5개 가져오는 게 좀 진짜로 본 적이 그러니까 집으로 이렇게 5개 이렇게 줄줄 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지금도 기억에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그런 서로 출연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결혼식 문화가 이제 그 집이 아니라 예식장으로 바뀌어가면서 그렇다고 계란 들고 올 수 없고 네. 그릇 들고 올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돈으로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이건 그냥 저 추정인데 돈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는 또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또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결혼식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예전 돈을이라도 들고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카땡 뭐 이런 데서 이제 송금하는 되니까. 예. 네 그렇게 하는 방식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네. 좀 재미있는 게 스몰 웨딩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내가 좀 개성 있는 결혼식을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하고 싶어라고 해서 스몰 웨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몰 웨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랑 자식 세대의 갈등이 지금 심하다는 거예요. 그냥 초대할 수 있는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내 친구 부를 거냐, 네 친구 부를 거냐가 약간 또 갈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두 번째 결혼식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청첩장을 종종 받다 보면 참 느끼는 건데 신랑 신부가 아무개라고 되는 게 아니라 아무개의 장남 아무개, 그렇죠. 아무개의 뭐 장녀 아무개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청첩장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혼주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상주라는 개념이 있듯이 혼주가 신랑 신부가 혼주가 아니라 그 신랑 신부의 아버지 내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식 문화가 무엇인지가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혼시키는 거고 부모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결혼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 신부인데 너무나 가족의 개입이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여기서 너무나 많은 요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예단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전 그걸 왜 하는지를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또 그거 안 받으면 서운해하시는 친척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 2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귀찮아서들. 요즘에는 2번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하고 너무 아닌 것들이 참 너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 위주가 아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이건 좀 우리가 좀 한번 좀 머리 맞대고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근데 싶은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식만 신랑 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점점 특히나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되거나 꼭 해야 되는 선택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남편 쪽 가족들과 너무 많이 연루되어야 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며느리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너무 과중해지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족 문화에 대한 얘기까지로 이 결혼 문제는 결국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 비혼이 선호되는 현상이 꼭 결혼식 문화 때문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차피 한번 거쳐가는 것이긴 하니까. 뭐 그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그 혼인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와는 또 별개로 결혼식 문화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결혼식 자체를 좀 다르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가서 남편한테 인계당하는 형식이었다고 그렇죠. 한다면 맞아. 이거 안 한다. 최근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신랑 손 잡고 들어가서 결혼하거든요. 그리고 꼭 주례라는 거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하거든요. 그잖아요. 요새 주례 없는 경우도 결혼식도 좀 많이 봤어요. 많이 줄고 있어요. 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랑 신부 측 이제 부모님이 와서 이제 어떤 그 축사를 하거나 친구가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없고 그냥 신랑 신부가 서로 편지를 써서 약속의 말을 한다든지
꼭 주례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결혼 시장이 줄어들겠잖아요. 네. 그 최근에 이 결혼 시장이 뭘 발견하고 있냐면 새로운 고객층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 커플들이 세레모니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상을 좀 짚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상에 대해서 좀 짚고 있는데요. 예전과 똑같이 영화 한 편을 좀 감상하면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평론가께서 영화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오늘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2012년 작품 메리다와 마법의 숲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발언을 듣고 나 혼자 산다가 혼자 사는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발언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작품이 이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가라고 하면 사실 결혼과 출산을 정상적인 생애 경로로 이해하고 있는 윗세대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각자의 이유들이 다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세대 갈등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작품이 그 세대 갈등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그리고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희정 평론가께서 이 영화를 픽한 이유를 한번 스토리 좀 듣고 본격적으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스코틀랜드의 왕국. 공주 수업보다는 말을 타며 활쏘기를 훨씬 즐기는 메리다는 언제나 정숙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답답하기만 한데요. 그러던 어느 날 메리다와의 결혼을 정식으로 요청하기 위해 새 부족장의 아들들이 왕궁으로 오고 있다는 서신이 도착합니다. 새 아들은 누가 메리다와 결혼할 것인지를 놓고 경연을 벌이는데 이 경연이 영 마뜩찮던 걸까요? I am Merida, and I'll be shooting for my own hand.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족장의 아들들보다 훨씬 뛰어난 활솜씨를 보여주는 메리다. Merida, stop this! 망신을 주는 모습에 왕비가 크게 꾸짖자 화가 난 메리다는 말을 타고 성문을 나와 정처 없이 숲길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으슥한 숲속 파란 도깨비불을 따라가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마녀의 집. 메리다는 자신을 결혼시키려는 왕비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마녀가 만든 마법의 케이크와 자신의 목걸이를 교환하는데요. 왕궁으로 돌아와 왕비에게 조심스레 케이크를 먹이는 메리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곰으로 몸이 바뀌어버린 왕비. 메리다는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왕비를 되돌리기 위해 다시 마녀의 집을 찾아 숲속으로 떠났는데 딸이 결혼을 통해 훌륭한 왕비가 되길 바랬던 엄마와 공주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딸 메리다. 두 모녀의 사랑과 갈등을 신비한 모험으로 풀어낸 오늘의 영화 메리다와 마법의 숲이었습니다. 네, 잠깐 감상을 해봤는데 손희정 평론가께서 이 영화를 고른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오늘의 주제랑 관련해서 제일 재미있는 장면은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어머니와 메리다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곰으로 변한 엄마가 막 제스처를 이렇게 보여주면 메리다가 그 엄마의 말을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통역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제 어머니인 왕비님은 확고한 신념을 품고 있다. 그 신념이란 우리가 자유롭게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가슴이 이끄는 삶을 살고 싶고 스스로가 선택한 사람과 맺어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은 젊은 사람들한테 좀 맡겨둡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고 메리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메리다랑 아버지들한테 이제 끌려와가지고 메리다랑 결혼하려고 노력하는 왕자들이 한 3명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네, 세대 연합인가요? 네. 그럼 여기서 왜 왕비는 곰으로 바뀌었을까요? 하고 많은 동물 놔두고. 이게 그러니까 메리다가 청년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켈트족 신화에 아르티오라는 곰신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르티오가 어떤 신이냐면 좀 비슷한 신을 찾아보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르테미스와 어원을 공유하고 있는 신입니다. 근데 이 아르테미스가 전쟁의 신 아폴론의 쌍둥이 이제 여형제인데요. 달의 여신이면서 사냥과 곰의 여신이고 출산과 야생의 여신이면서 아이들의 보호자 신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런 전통적인 어떤 여성상을 보여주는 여신의 형상이고 이제 메리다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원제가 브레이브거든요. 그러니까 메리다와 마법의 숲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개봉을 했는데 저 이 제목도 되게 좋아요. 나 스스로로 살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 인 건데 이 브레이브 전에 사실 있었던 제목이 The Bear and the Bow 라고 해서 곰과 화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메리다가 외치고 있는 것은 메리다는 지금 결혼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도 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마음 가는 상대고 결혼을 하겠다.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 비혼 같은 경우도 비혼 그 자체가 옳다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법적인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결국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딱 연결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걸까요? 되게 뭐 이 영화 자체를 그러니까 디즈니의 뉴 웨이브 프린세스 시리즈 시작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되긴 했지만 그렇게 보는데 이 영화에서 재미난 점 중에 하나는 끝끝내 백마탄 왕자에 대한 어떤 환상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딸 9살 때까지 목욕을 시켰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 보여준 만화 영화예요. 목욕시키다가 공주가 되고 싶으면 어쩌죠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아빠가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공주랑 천재란다. 아 공주랑 천재요? 네. 근데 그 뒤로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결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역시 또 옛날하고 비교하면 특히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뭔가 문제 있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실 좀 시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메리다 머리카락 색깔이 이제 붉은 계통이잖아요. 빨간 머리죠. 네, 빨간 머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마녀의 상징이기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위험하다. 이게 그 마녀 사냥의 사실은 그 출발이기도 했고 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공주인데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걸로 설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여왕이 나오는 나라가 있고 여왕이 못 나오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살리카 법이라고 그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중세 근대에 이르러서 일어났던 거의 대부분의 전쟁이 사실은 왕위 계승 전쟁이었잖아요. 이게 여자 공주만 있는 나라의 왕위를 어떤 남자 왕이 차지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전쟁을 숱하게 싸우고 해왔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메리다가 선택한 어떤 삶의 자세가 굉장히 지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여성들 저항하는 여성들의 모습도 역시 여기서 그려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붉은 머리카락 색깔과 숲속에 들어가서 사실은 마녀를 만나서 이걸 해결하는 걸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결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결국에 내 편으로 만들어내고 우리도 결국에는 그 메리다에게 동의하는 부모처럼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처럼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그 막 메리다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딸이 너무 싫어하니까 이제 여왕이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메리한테 말을 잘 해봐라. 내가 메리다 역할을 해볼 테니까 당신이 나랑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서 아빠가 메리다를 흉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고 아빠가 흉내를 내냐면 나 결혼 안 할래. 머리카락 휘날리며 혼자 살면서 협곡을 달리고 석양에 활을 쏠 테야. 이렇게 이제 아빠가 얘기하니까 엄마의 관점에서는 사실 여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결혼해서 왕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딸한테 결혼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왕자님 만나서 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계속 살았답니다. 얘기를 이제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전 사실은 이게 지금 결혼 문화 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지금의 청년 여성들은 네가 꿈을 꾸기만 하면 활을 집어서 태양을 쏠 수 있다라고 배우면서 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사실은 결혼을 하는 순간 그 활이 꺾이는 시대가 되고 남성들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부드러운 돌보는 남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크고 있는데 모든 경제적인 부담은 너 혼자 져야 돼라는 식의 결혼 제도를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그러니까요. 자, 아까 두 분이 공이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잠깐씩 이제 지나가면서 문제 삼았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언급하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인식되는 것 같다라는 그 발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서 상당한 어떤 문제의식을 좀 표출을 해 주셨는데 좀 더 길고 깊게 이 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정상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1970년에 그 5.2명이었어요 가족 구성원이 한 가구가 한 가구당. 그러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2021년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야, 많이 줄었다. 예. 그런데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여전히 어떤 모든 기본 단위를 가족으로 해놓고 있어요. 근데 2.3명이라는 건 자녀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가족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회가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어떤 복지라든지 어떤 시스템의 기본 단위를 이제 더 이상 가족으로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걸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은 이른바 결혼하고 혹은 입양하고 하는 그러니까 민법 제779조에 정의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를 그걸 벗어난 사람들은 가족으로서 사회에 또는 국가 시스템에 의한 보호 대상에 배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오히려 해결해야 되는데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완전히 헛다리를 짚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나 혼자 산다가 혼자 사는 걸 행복하게 그려서 결혼을 안 하고 싶다라는 의견보다는 사실은 넘쳐나는 결혼 예능이나 이혼 예능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진다. 그래서 혼자 살고 싶다가 많다고 농담처럼 얘기하기도 원인 해요. 제공은 다른 데서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사는데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라고 하는 걸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편집자님 말씀하신 그 이제 한국에서 어떤 게 건강가족이냐를 규정해 놓은 그 법률이 건강가족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보면 혈연이나 결혼 이외에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 의지하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나경원 부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따라갈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죠. 그래서 뭐 한국 사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일을 잘했냐 못했냐는 여러 가지 논쟁이 분분하긴 하지만 제가 여성가족부가 정말로 잘했었던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21년에 여성가족부에서 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 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양성과 보편성, 성평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족의 의미를 확장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혼외자, 혼중자라는 표현을 없애기로 하고요. 그래서 결혼제도 바깥에서 태어났냐 안에서 태어났냐 중요하지 않다. 그다음에 부성 우선주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아빠의 성을 준다 하는 것도 없애고, 되게 중요하게는 이때까지는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거나 없으면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그 등록 출생신고를 못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출생신고 자체가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한부모 가정의 아빠 가정을 엄청나게 차별하는 문화였었던 건데 이런 거 이제 여가부가 바꾸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거 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퇴보함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출산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비혼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동거, 뭐 비혼, 동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비혼 이거가 뭐냐면 남녀 간의 어떤 결합을 거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전통적인 법률혼만이 정상적인 가족을 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고는 인식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것의 어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서 어떤 동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프랑스에서 유학 갔다 온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한때 아주 심각한 저출산 사회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사회적 양육 시스템이 딱 이제 갖춰지면서 이 문제가 싹 풀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그 유학생 부부였던 분인데 그 출생 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서 나오더래요, 구청에서.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쫙 이제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을 쭉 얘기를 해주던데 거의 대부분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를 안 낳을 이유도 없고. 근데 바로 이 부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동거 문화가 이 문제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회적 육아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결혼의 굴레라고 할까요? 법률혼이게 또 더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법률혼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감정에 충실해서 사랑하면 같이 살다가 식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하지만 그것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오히려 출산 문제가 또 풀리는 부분들도 있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금 이런 얘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혼을 강제로 시킬 거냐? 마치 지금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자체를 결혼 안 하거나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갈 듯한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한편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퇴행하고 있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프랑스의 사례가 좋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혼인 제도를 통해서 개인에게 어떤 그 사회적 구성원 재생산의 책임을 맡겨온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관행이고 시스템이었다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걸 결혼 제도가 아닌 사회복지,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시켜서 하니까 도리어 출생률이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방법은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2018년에 되게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 뭐냐면 국가산하기관에서 이제 왜 한국이 이렇게 저출산이 심각해졌는가 원인과 해결책 이런 걸 내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가 원인을 꼽았던 게 뭐였냐면 한국 여성들이 너무 고스펙이어서, 고스펙 여성들이 하향 결혼하지 않아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뭐였냐면 이 너무 지나친 스펙을 쌓은 여성들에게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주자라고 얘기해요. 아, 실화입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도대체 고스펙은 어디까지가 고스펙이며 여성들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프랑스 케이스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할 때 복지와 더불어서 프랑스가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제도 중에 하나가 팍스라고 해서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안적인 가족 계약이고 결혼보다는 좀 가볍고 동거보다는 조금 더 진중한 어떤 형태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99년 도입 이후에 사실은 이 팍스와 함께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은 커플이 아이를 편안하게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복지제도와 함께 만나면서 출산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좀 재밌는 게
팍스로 그런 맺어진 커플들은 결혼으로 맺어진 커플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많이 잘 헤어지지 않겠냐, 이거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결혼은 3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혼을 하는 반면에 팍스는 10명 중에 한 커플이 그러니까 헤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등을 한국 사회도 이제 잘 들여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른바 정상가족의 틀에서 자꾸 풀려고 하니까 예. 거기서 막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의 인식 변화상을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뒤쳐져도 한참 뒤쳐져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정반대로 LG U+ 같은 경우는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결혼 축하금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비혼 지원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경우는 비혼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결혼을 하면 이제 수금할 기회가 한번 생기죠. 네. 근데 너무 적나라하잖아. 수금이라고 하니까. 뭐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도 그 직장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어떤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그 사람이 그래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미 한 번 더 누렸으니까 그 기회를 또다시 중복해서 주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내 복지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우리 혹시 뭐 두 분 좀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좋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하고 싶어서 네. 그 올해 9월달에 나온 책인데요. 그 가족 구성권 연구소 대표이자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계신 김순남 선생님이 펴내신 책이에요.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는 책입니다. 네. 그 지금까지 우리가 가족 이야기 했는데, 이른바 정상가족의 틀로만 가족을 보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야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취지의 책을 이제 내셨고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들 관해서 더 자세하게 접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손희정 평론가께서는.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저도 갑자기 지금 책이 한 권 생각이 났는데, 시선집중 가족이죠. 황두영 작가가 쓴 책인데요. 오, 황두영 작가 좋아하겠다.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입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요즘 한국 사회 외로움이 되게 큰 화두잖아요. 정상가족을 고집하는 방식으로는 이 외로움 해결할 수가 없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유연하게 함께 살 사람, 마음을 나눌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국가가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누가 얘기해도, 그러니까 나에게 위안을 주는 가장 근접거리 있는 존재가 가족이기도 하지만 내 영혼에 상처를 주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또 가족이기도 하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